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지난달 AI 반도체 분야 추경 494억 원을 편성한 정부가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기업들을 만나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긴밀하게 소통해 AI 산업 기술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지난달 정부가 AI 반도체 분야 기술 개발과 지원을 위해 494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지원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박나연 기자입니다. AI 반도체 개발의 국제 경쟁력을 위해 추가 경정 예산으로 편성한 정부가 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듣고 AI 반도체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입니다. 현장에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반도체 기업과 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열기를 띄웠습니다. 지원 대상은 AI 반도체 설계 8m 기업이 되겠고요. 지원 규모는 저희가 설계 검증 장비를 활용하는 그런 기업을 3개사 정도. 정부가 지원할 사업 분야는 크게 5개로 구성됩니다. AI 컴퓨팅 실증 인프라 고도화와 AX 실증 지원, AI 반도체 사업화 적시 지원과 AI 반도체 해외 실증 지원, 그리고 국산 AI 반도체 기반 디바이스 AX 개발, 실증 분야입니다. 이 중 AI 컴퓨팅 실증 인프라 고도화와 AX 실증 지원, AI 반도체 사업화 적시 지원 사업은 오는 30일까지 공고를 통해 신규 과제 수행자를 모집합니다.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조속히 발굴을 해서 관련 지원들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더 빠르게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2차 추경안이 확정된다면 AI 반도체 분야의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기술 개발의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기업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 국산 AI 반도체의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취임 후 주요국 정상들과 전화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약 20분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피알라 총리의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 관계가 괄목한 발전을 이룩해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 4일 우리가 수주한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체결된 건 양국 간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시금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원전을 넘어 첨단 산업, 인프라, 에너지 등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가 양국 산업에 모두 이익이 될 거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알라 총리는 자신의 SNS에 이 대통령과 통화하는 사진을 올리고 원자력 협력이 양국 관계의 초석이 됐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협력, 특히 두코바니 원전 건설과 관련한 논의에 중점을 뒀다며 양국 간 경제 교류 심화와 유럽 한반도의 안보 문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여름 첫 태풍 우디비 발생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오늘 제주도에 이른 장마가 시작됩니다. 태풍은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주말에 강한 호우를 쏟아낼 것으로 우려됩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 다낭 동쪽 바다에 형성된 태풍 우디베의 모습입니다. 올여름 처음 생겨난 태풍입니다. 늦깎이 1호 태풍으로
6월에 생긴 건 9년 만이자 역대 5번째로 늦은 기록입니다. 우디브는 앞으로 베트남 동쪽을 지나 중국 남부에 상륙해 해안을 따라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도는 중단계까지 강해졌다가 점차 약해질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태풍의 수증기가 한반도 먼 남쪽 바다에 머물고 있는 정체 전선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북태평양 고기압까지 강화하며 정체 전선을 제주도 부근까지 밀어올리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밀어올린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12일 목요일부터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는 오늘부터 올여름 장마가 시작합니다.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겨진 건데 제주 지역 장마로는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빠릅니다. 기상청은 장마가 시작하는 제주도에 내일까지 최고 8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해안에도 10에서 40mm, 충청과 남부지방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는데 남해안과 내륙의 장마 시작은 아직 유동적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내륙에서는 더운 열기와 수증기로 기온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주말과 다음 주 초반까지 열대 수증기와 정체 전선, 태풍이 남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국지적 호우가 내릴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일본이 장마철에 접어든 가운데 규슈 지역은 많은 곳은 사흘 동안 500mm가 넘는 기록적인 비가 내렸습니다. 일본 곳곳에 국지성 폭우로 도로가 함몰되고 마을이 침수되는 등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거센 빗줄기로 오전 중임에도 차들이 전조등을 켠 채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발목까지 물에 잠긴 채 건널목을 지납니다. 일본 남부 규슈 지역 곳곳에 집중호우로 많은 곳은 사흘 동안 5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私たちも雨が降ると怖くてですね、少々の雨ぐらいで終わってほしいですね。 건물이 침수되고 토사가 주택 곳곳에 밀려들기도 했습니다. 泥だらけだったから、朝起きたら、お、命だけあってよかった。ドワーって降るでしょ。だから一挙に来たんでしょうね、上から。 매설된 파이프가 끊어질 만큼 도로가 크게 함몰되는가 하면 일부 마을은 대부분이 물바다로 변하고 도로가 끊기기도 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규슈 등 서일본 이외에 수도권을 포함한 동일본 지역에도 국지성 호우가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この先もですね、梅雨の大雨というのが早めにやってきそうですし、降り方が激しいので、短期集中型の梅雨になる可能性がありますね。 또 낙뢰와 돌풍 등에도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태풍 1호의 영향으로 덥고 습한 공기가 일본으로 몰려올 수 있어 기상당국이 추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올해 남해 수온이 평년보다 더 오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난해 경남에서 고수온 여파로 폐사 피해가 컸던 만큼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경남 거제 조피볼락 양식장입니다. 물고기가 배를 드러낸 채 물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고수온 탓에 조피볼락이 집단 폐사한 겁니다. 지난해 고수온으로 경남 통영 등 경남의 6개 지역에서 어류만 2,800여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어류와 멍게 등 피해액은 659억 원이 넘습니다. 고수온 특보도 62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올여름 남해의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1도 높을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피해가 예상되는 겁니다. 지자체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면역증 강제를 올해는 확대해서 작년에 한 3배 정도 고수온이 특보가 발령되면은 사전 긴급 방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전에 폐사율도 줄이면서 해양수산부도 고수온에 약한 수산물인 조피볼락 등을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일찍 출하하라고 어민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올해 경남 앞바다가 지난해보다 더 뜨거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각종 고수온 피해를 줄이려는 관계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지난달 지구 표면의 평균 기온이 역대 5월 중 두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북극에 가까운 아이슬란드나 그린란드에서도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했고 빙상이 녹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달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79도를 기록해 역대 두 번째로 더웠다고 밝혔습니다. 역사상 가장 더웠던 5월은 지난해로 당시 평균 기온은 15.9도였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사용자의 수면 정보를 토대로 개인의 상태와 반응에 맞춰 상담 방식을 변화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은 먼저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면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와의 상담 과정에서 생성된 수면 패턴과 활동량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합해 AI 딥러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시스템이 지식 그래프 형태로 정보를 축적하기 때문에 사용자 수가 증가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담의 정밀도와 개인화 수준이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오는 22일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현지 시간 11일 X에서 로보택시 서비스 출시에 관해 묻는 이용자의 질문에 잠정적으로 6월 22일이며 안전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날짜는 변경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공장의 라인 끝에서 고객 집까지 자율주행해서 갈 최초의 테슬라는 오는 6월 28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는 오스틴의 제한된 지역에서 사람이 원격으로 감독하는 가운데 운행됩니다. 한미가 약속한 관세 협상 시한 7월 8일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공을 넘겨받은 새 정부는 베테랑 통상 전문가인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정상외교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미 관세 충격으로 넉 달 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달 초 수출은 지난해보다 5% 넘게 늘었지만 대선일과 연휴로 집계 기간이 짧아 증가세가 월말까지 이어질진 두고 봐야 합니다. 미국의 관세 충격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새 정부는 대미 통상협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조속한 합의의 뜻을 모은 데 이어 양국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만나 논의를 이어갈지 기대가 모입니다. 이번 양국 간 정상회담이 진행이 된다면 아마 신뢰 구축이나 아니면 향후 관세 협상에 의미 부여가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앞두고 이 대통령은 대미 협상 사령탑인 통상교섭본부장에 노련한 통상 전문가를 앉히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여한구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때 이미 통상수장을 지낸 인물로 새 정부 들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력 후보로도 거론됐습니다.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풀 부분은 풀어야 되고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 다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리스크를 계속 해지하는.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5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들도 만나 관세 대응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미가 약속한 협상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정상외교를 시작으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미국과 무역 협상을 성실하게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베센트는 미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상호 관세가 다시 발효하는 7월 9일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합의를 타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18개의 중요한 교역 파트너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성실하게 협상하는 국가들이나 유럽연합의 경우 무역 블록에 대해서는 선의의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날짜를 앞으로 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과 제조업 일자리 부진은 계속됐습니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60세 이상 취업자는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2,916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4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13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입니다. 보건복지 서비스업이 23만 3천 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취업자가 11만 7천 명 늘며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반면 건설업과 제조업 취업자 부진은 계속됐습니다. 건설업은 10만 6천 명, 제조업은 6만 7천 명 감소했는데 건설업은 13개월 연속, 제조업은 11개월째 취업자가 줄었습니다. 숙박음식업은 주점과 음식점업 취업자가 줄며 6만 7천 명 감소해 3년 6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지난달 37만 명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취업자는 704만 9천 명으로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고령인구 증가로 최근 3년간 60세 이상 취업자는 100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서 6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60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도 상승을 하면서 60세 이상의 취업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지난달 20대 취업자는 12만 4천 명, 40대는 3만 9천 명 줄었습니다. 정부는 내수 부문과 청년층 고용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한 2차 추경 예산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AI 등 차세대 첨단 산업을 집중 육성해 중장기적으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지난 2월 서울시가 강남구와 송파구를 대상으로 토지 거래 허가제를 반짝 해제했던 후폭풍이 거셉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꿈틀대면서 이른바 영끌족이 다시 살아나 한 달 사이 가계부채가 6조 원이나 폭등했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넉 달째 부피를 키우고 있는 가계부채가 한 달 사이 또 폭등했습니다.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지난달 무려 6조 원 늘었는데 직전달 오름폭보다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7달 만에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5조 6천억 원 증가하며 전체 가계부채 규모를 끌어올렸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반짝 해제로 주택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된 결과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2, 3월 중 늘어났던 주택거래 영향이 집중된 데다 가정의 달 등 계절적 자금 수요가 맞물린 결과로 평가됩니다. 가계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도 일부 반영됐습니다. 한 달 새 가계부채가 폭증하자 금융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은행마다 월별, 분기별 대출 관리 목표를 잘 지키고 있는지 또 주담대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가 이 같은 대출 규제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과 서민금융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최근 산지 쌀값이 80kg 한 가마에 20만 원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이 20kg에 49,917원, 80kg 기준 199,668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평년 수확기 쌀값 수준이지만 직전 조사인 지난달 25일과 비교하면 1.9% 올랐고 1년 전보다 6.3% 뛰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쌀값이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한 데다 일부 산지 유통업체는 벼 원료국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어서 과도한 쌀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서점 예스24의 접속 장애가 계속되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고 하지만 도서 주문은 물론 주문 상품의 배달과 이북 이용 등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인터넷 서점인 예스24입니다. 접속과 동시에 홈페이지 화면 대신 사과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9일 새벽 4시부터 장애가 발생해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스24의 서비스 이용 중단은 랜섬웨어 공격에 따른 것입니다. 랜섬웨어는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컴퓨터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뒤 금전적 대가 등을 요구하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은 물론 정부기관에 이르기까지 공격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영업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아예 영업이 중단됐어요. 오늘 영업 안 해? 네. 전산 문제로 영업이 다 중단되었습니다. 예스24의 랜섬웨어 공격을 한 세력이 구체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정보와 도서 주문 정보 유출 등 추가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긴급 조치는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접속 장애가 길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랜섬웨어 공격을 멈출 방법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태 장기화에 따라 피해 기업과 개인에 대한 보상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는 대목입니다. 동시에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한 접속 장애 사실을 뒤늦게 알린 예스24에 대한 비난 여론도 시간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예스24는 2차 입장문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오늘 공연 현장 입장 처리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늦어도 일요일 안에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머지 각각의 서비스는 하루 이틀 내 순차적으로 복구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버의 동작을 제어하는 서버 설정 파일과 서버에서 실행되는 스크립트 파일 등 주요 부분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예스24 측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싸다는 걸 무기로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중국 쇼핑 플랫폼들이 기만적 과장 광고로 첫 제재를 받았습니다. 테무가 선착순 999원 등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광고를 했다가 과징금을 내게 됐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999원 스위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테무 앱을 내려받으면 닌텐도 게임기를 단돈 999원에 살 수 있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광고입니다. 당첨 확률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999원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선착순 단 한 명이었습니다. 테무는 2달 넘게 이 광고를 내보내면서 각 이벤트 상품이 한 개라는 문구는 깨알같이 적어놨습니다. 타이머가 남은 시간 안에 앱을 설치해야 15만 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 알고 보니 타이머는 계속 새로 돌아갔습니다. 가장 기만적이었던 건 코인 100개를 모으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을 준다는 광고였습니다. 코인 99개까지는 무료 티켓으로 룰렛을 돌려 얻을 수 있었지만 나머지 1개를 채우기 위해서는 친구 5명을 초대하고 이 친구들이 같은 행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런 점은 광고 구석에 아주 작게 표시한 규칙을 클릭해야 알 수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무의 기만적 과장 광고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5,700만 원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중국 쇼핑 플랫폼이 표시광고법으로 제재를 받은 첫 사례입니다. 테무는 또 통신 판매업자로 신고를 하지 않았고 신원정보와 약관도 표시하지 않았다가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또 다른 중국 플랫폼 셰인에 대해서도 통신 판매업 미신고와 신원정보 미표시, 청약철회 방해 등으로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6월 12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